예. 또 술이에요, 술.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고주시포, 불식. 예, 고주시포, 불식. 요거는 살 고자고, 요거는 시장 시자니까 둘 다 마켓에 가서 구입하는 거예요. 장에 가서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공자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장에 가서 뭐 물건 사오고 그런 거 없이 다 집에서 만들고 집에서 키우고 그렇게 해서 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큰 오산입니다. 다 시장이 있고 성과 도시들이 유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시장에 파는 술과 이건 뭐죠? 육포는 드시지 않으셨다. 자, 뭘까요? 도대체 술과 육포는 왜 안 사드셨을까? 다른 건 사드셨는데. 술과 육포는 어떨 것 같아요? 비쌀 것 같지 않습니까? 부가가치가 높을 것 같지 않아요? 시장에서 장난을 많이 쳐. 육포도 새까맣게 말려놓으면 뭔 육포인지 알게 뭐야. 그리고 아무 데서나 말려가지고 뭐 팔이고 뭐고 다 들끓던 육포인지 알 수가 있나? 술에 물을 탔는지 사카린을 탔는지 믿고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걸로 봐서 그 당시에 시장 상황이 별로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술과 육포는 드시지 않으셨다. 직접 말려서 드셨고 직접 술을 집에서 빚어서 드셨다는 거죠. 그 다음은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불철강식. 강은 이게 생강입니다. 생강 먹는 것을 거두지 않으셨다. 그만두지 않으셨다. 생강 먹는 것을. 근데 이 생강이 우리나라 생강하고 중국 생강하고 좀 다르대요. 저는 중국 생강을 안 먹어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중국 생강은 그렇게 맛이 좋다네요. 또 우리 생강은 좀 맵기도 하고 좀 그런데 우리 생강을 맵기마다 먹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중국 생강은 좀 맛있고 좀 성질이 좀 약한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님은 매 끼니마다 생강 먹는 것을 거두지 않으셨다. 생강이 그 정도로 여러 가지 효능 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좋았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부다식. 예, 이걸 불다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구태여 리얼이 탈락하기 때문에 부다식이라고 읽습니다. 그대로 하면 많이 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뭘 안 했다? 과식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걸 요 위에다 갖다 때려 붙이면 어떻게 돼요? 불철강식 부다식으로 해버리면 생강을 먹는 것을 거두지는 않으셨는데 그렇다고 많이 드시지는 않았다. 생강을. 그런 식으로 좁게 생강만 한정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넓게 일상적으로 과식을 하지 않으셨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정말 이 부다식이라는 공자의 이 짧은 한마디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유학자라면 정말 공자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부다식의 최적의 어떤 바로미터, 뭐가 부다식이냐, 많이 먹지 않는 것이냐 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요? 밥을 먹다가 이만하면 된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수저를 딱 내려놓는 그런 그 타이밍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그 중용 혹은 시중을 찾을 수 있는 인간, 이 부다식을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이 진정한 공자의 제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제사 고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은 이제 식사할 때, 잠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식불어, 침불언.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말하다인데, 이거는 어고, 이거는 언이죠. 합하면 뭡니까? 언어, 말. 그런 거죠. 예.
밥 먹을 때 이야기하지 말라. 잠잘 때 말하지 말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렸을 때, 자랄 때. 밥상머리에서 이야기하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죠. 예. 근데 서양의 식탁 문화를 보면 밥 먹으면서 아주 오랜 시간, 식사 시간을 가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서양의 식탁 문화하고 우리의 밥상 문화는 완전히 그렇게 대별이 되는 거죠.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우리 밥상에서 밥 먹다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참 아름답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되고 우리가 밥상에 차려 먹고 먹는 음식들이 한 상에 딱 차려 놓고 먹는 음식들이 어떻게 돼요? 오래 놓고 먹으면 식어서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지죠. 그죠? 서양의 그 식탁 문화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요 어라는 게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고 학문적이고 논쟁적인 어떤 토론 같은 걸 이제 가리킨다고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서 좋은 얘기, 일상적인 얘기, 식사하면서 소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 정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구태여 식사 자리에서 뭔 토론을 벌이고 정치 얘기를 하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막 축구 얘기하고 하다가 막 싸우고 막 밥상 엎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도 이해를 물론 하는데 그건 합리성의 세례를 받은 현대 들어와서 하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이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 노노와 선이라는 그런 책도 일본 사람이 써서 나와 있지만 밥 먹는다고 하는 건 정말로 밥 먹는 순간만큼 자기를 비우고 아무 생각 없는 시간이 정말 없어요. 정말. 이 밥을 집중해서 이렇게 먹고 있으면 걱정거리라든가 뭐 사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일부러 무슨 절에 들어가서 뭘 가부좌를 털고 앉아가지고 명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시간을 하루에 3번 정도씩 가지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불은 잠잘 때 잠자리에 들어서는 이야기하지 말라. 잠자리에 들어서 베개를 딱 베자마자 골아 떨어질 일이지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침상에서 이야기하는 건 보통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부지간에 이야기하는 거죠. 부부지간에. 자려고 딱 누웠으면 이야기하지 말고 자고 좋은 이야기들은 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야기들을 이제 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잠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어. 그럼 또 이야기가 엄청 잘 먹혀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베개 및 송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걸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꽤 중요한 겁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소사체갱.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따로따로 떼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사, 체갱, 과제, 필제여야. 소는 채소입니다. 푸성귀. 채는 이것도 나물 채소죠. 그러니까 소사체갱이라는 것은 별로 진수성찬이 아닌 거예요. 소박한 밥상. 나물밥에 채소국이라도 과제해라. 과제라는 건 뭐냐면 밥상을 차려가지고 이제 밥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요걸 조금 떼가지고 밥뚜껑에다가 얹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떼서 고실에 그걸 과제라고 합니다. 과제. 음식을 주관하는 신 혹은 우리가 이 음식을 먹게 해준 고마움을 표시하라는 거죠. 그때 요걸 할 때는 반드시 재개하는 듯이 숙연한 마음가짐으로 하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옛날 어떤 판본에서는 이걸 과자를 안 쓰고 반드시 필자를 이렇게 쓴 판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시래 하라 이런 식으로도 이해를 합니다. 예. 그다음 보시면 그다음 석부정부자는 음식하고는 관계는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향인, 음주, 장자출, 사출의입니다. 이것도 술과 관계된 겁니다. 공자님이 술을 좋아하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지키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인 겁니다. 자,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향인, 음주, 장자출, 사출의. 향인이라는 것은 동네 분들과 함께 음주, 술을 마실 때 장자출. 장자라는 것은 장은 지팡이 장자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이 나가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연장자가 일어나서 나가면 나도 곧 일어나 나간다는 겁니다. 연장자에 대한 우대를 보내죠. 정말 술을 좋아하시지만 술자리에서 연장자가 일어나서 가면 본인도 따라서 나갔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시간 관계상 그 생략할 건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강자괴약, 베이수지, 왈, 구미달, 불감상. 예, 그렇습니다. 개강자라는 당시 실권자가 약을 보내왔어요. 괴약. 그러자 절을 하면서 그 약을 받긴 받았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구미달 불감상. 구는 공자 이름입니다. 나는 그 약에 대해서 통달하지 못했다. 그 약의 성분이나 그 약이 뭘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래서 불감상, 감히 맛보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문구를 읽을 때마다 저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것도 떠오르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당시 실권자가 약을 보냈는데도 결국 뭡니까? 받긴 받았지만 안 먹었죠, 그죠? 약을 보냈는데 그 약이 도대체 어떻게 된 약이고 어떻게 작용하는 약인지 모르기 때문에 난 먹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사람들은 뭐죠? 이 사람의 위세에 눌려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공자가 요 약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장악하고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 대한 공자의 대처. 그 공자의 대처 중에 그런 것도 있죠. 자입태묘 매사문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자가 태묘에 들어가서는 매사를 거기 담당자에게 물었대요. 몰라서 물었다라는 것도 말이 되지만 매사에 자기가 거기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담당자에게 항상 물어가면서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뒷말에 어떤 말이 나와요? 저놈의 저 쌍놈의 자식이 공부를 많이 했고 뭘 제대로 안다고 누가 그랬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아는 척하지 않고 그 전문가의 어떤 정보, 지식을 제대로 캐치한 다음에 행동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정말 뭔가가 서 있었고 뭔가가 확립되어 있었고 헷갈리지 않으신 그런 분이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자, 그다음 다른 건 다 생략해도 요거 이제 생략할 수가 없겠습니다. 시식어군, 군제, 선반.
모실 식자에 먹을 식자입니다. 임금을 모시고 먹을 때 임금이 고시래를 하면 먼저 먹었다. 어이, 헐. 공주, 임금님은 이렇게 고시래 지내고 있는데 자기가 밥 먼저 먹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자기 할 일을 명확하게 알고 이제 한 건데, 기미상궁 아시죠? 기미상궁. 독이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임금에 앞서서 먼저 맛을 보았다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사문, 입태묘 매사문은 이제 여기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유성찬, 필변색이자, 실뢰풍렬, 필변. 어제 저기 울산 앞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천둥이 치거나 바람이 아주 맹렬하게 불거나 이런 천재지변이 있으면 낯빛을 변하고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인데, 요 내용은 뭡니까? 내 앞에 성찬, 와 정말 이거 만한 전석 아니면 조선시대 궁중요리, 뭐 신라호텔에 무슨 뭐 대단한 요리가 내 앞에 차려져 있어. 그러면 반드시 얼굴빛을 변화시키고 나서 자리를 다시 제대로 이렇게 딱 가다듬는다는 그런 뜻이죠. 이 성찬이라는 것은 음식에 대한 어떤 그 존중의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내 앞에 성찬이 차려져 있으면 이 성찬이 왜 차려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가 과연 이것을 먹어도 되는 건지, 정당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반성해 보라는 뜻으로도 새길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걸 먹을 만한 짓을 했는지,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독인지, 감사의, 정말 진정한 감사의 표현인지, 그런 것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 풍석 선생의 이제 밥상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풍석 선생의 인생을 일단 한번 살펴보고 나서 밥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풍석은 자신의 일생을 오비거사라는 자호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5가지를 낭비한 거사다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5가지를 낭비했는데, 하나 낭비했고, 2개 낭비했고, 3 낭비했고, 4 낭비했고, 5 낭비했습니다. 항상 요 시기마다 자신의 인생은 낭비로 점철된 인생이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정말 낭비라는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이제 후학들이 봤을 때는 정말 그 극도의 어떤 긴장 관계가 항상 있었고, 항상 열심히 살려고 했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영달이 아니라 백성들과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판서 시절에 그려진 서유구 선생의 초상입니다. 인상이 어떻죠? 상당히 깐깐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좀 아래 위로 좀 길고, 이 집안에 말상이 많대요. 이렇게 긴 분들이. 그리고 임원경제지라는 책을 편찬해 놓으신 걸 보면 정말 깐깐하고 치밀한 사람이 아니면 그 방대한 내용의 책을 편찬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아까 잠깐 봤지만 다시 한번 이분의 생애를 훑고 넘어가자면 1764년에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1790년에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과거에 급제를 해요.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성장기에는 주로 큰아버지인 서형수에게 글 공부를 배우고 할아버지인 서명을 따라다니면서 관직 생활이라든가 학문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요. 요즘은 그런 게 좀 덜하긴 한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손주하고 할아버지 세대하고 상당히 친했어요. 아버지들은 이제 바쁘니까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맡아서 공부도 하고 학문적인 대화도 하고 요즘으로 치면 지도교수가 그 대학원생 지도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1790년에서 1806년까지 벼슬살이를 하는데 90년부터 1800년까지는 어느 임금이 계셨죠? 정조 임금이 계셨고 그 이후로는 순조 임금이 있었는데 1806년까지는 이제 이 벼슬살이를 잘 하시다가 1806년이 되면 김달순 옥사라는 게 발생을 하고 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버팀목이었던 그 큰아버지 서형수가 귀양을 갑니다. 귀양을 가서 어쩔 수 없이 패족으로 이제 낙인을 지켜서 고향인 장단으로 귀향을 이제 가게 되죠. 예. 그런데 이제 1823년쯤 되면 이 귀양 갔던 서형수가 섬으로 갔다가 육지로 귀향지로 옮겨요. 섬에서 육지로 귀향지로 옮겼다는 건 뭡니까? 약간 처분이 가벼워졌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1824년에 그분이 돌아가시긴 한데 1823년에 그 귀양 갔던 서형수의 처분이 조금 약해지면서 이분을 다시 이제 벼슬길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823년부터 39년까지 2차 사환기를 이제 맞는데 그때 전라감사도 했고 육조판서를 두루 이제 거치게 됩니다. 1839년부터 1845년까지는 임원경제지 정리기입니다. 1845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계속해서 그 원고를 손본 게 남아 있어요. 그 직접 이제 손보고 요거는 생략하고 다른 글자로 고치고 요 문단은 뒤로 돌리고 뭐 앞으로 빼고 다시 뭐 책이 다시 확보된 게 있어서 그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둥 막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이제 편집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담은 기록을 남깁니다. 오비거사 생광자표라는 기록을 남기는데 오비거사는 이분이 스스로에게 준 이름, 자호라 그랬죠. 그죠? 5가지를 낭비한 거사. 거사라는 건 보통 이제 벼슬길을 거치지 않은 시골의 이제 선비를 이제 지칭하는데 본인을 이제 그렇게 이제 지칭을 한 거죠. 생광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자기 이제 묘지를 미리 이제 조성해 놓은 것을 생광이라고 합니다. 자표라는 것은 스스로 적은 묘표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 묘표를 스스로 이제 지은 거죠. 다산 정약용 선생도 이 비슷한 작업을 하셨는데 자찬 묘지명이라는 걸 쓰셨어요. 자찬 묘지명. 묘지명을 직접 쓰셔가지고 남겼는데 다산 선생 거는 이제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길고 또 학계의 평가가 상당히 좀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조금 이제 자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귀양 갔다가 귀양에서 18년 동안 갔다가 풀려났는데 벼슬살이도 이제 못하고 자기의 뜻은 높은데 그걸 펼칠 수도 없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인생의 제일 첫 번째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중부 명고공, 자기 큰아버지인 서형수를 따라서 여러 가지를 배웠대요. 근데 그 중에 특기할 만한 게 고공기라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고공기는
얘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가장 실용적인 내용이에요. 뭐 집 짓는 법이라든가, 뭐 이런 뭐 건축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드는 법이라든가 하는 그런 실용적인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제일 먼저 이렇게 가르치는 집안은 이 달성서시 서유 선생이 이 집안 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을 고공기 같은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없었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를 가르친 다음에야 시서나 사서삼경 같은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게 참 독특한 겁니다. 이 집안의 학풍이.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얼마 안 가서는 간고이 저요지. 정말 자기가 믿고 따르던 조선시대의 가장 위대한 대학자, 학문의 영역이 단순히 성리학에 머물지 않고 도교와 어떤 자연과학의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이제 훌륭한 대학자인 조부 서명엉 같은 분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학문의 길이 흔들렸고, 그 다음 요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유환, 이유탈지. 유환이라는 것은 벼슬살이에요. 벼슬살이의 꿰매 빠져서 배웠던 걸 다 이제 빼앗기는 거예요. 뜻도 빼앗기고. 조선시대 선비들은 항상 두 가지 긴장관계 속에서 살았잖아요. 벼슬길과 무슨 길? 학문의 길. 학문의 길. 근데 이분은 이제 벼슬길로 이제 접어들기 위해서 과거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길로 온전히 가지 못하고 과거 공부를 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죠. 근데 이런 석지소학, 옛날에 배운 것들을 금계망지.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석지소학, 금계망지. 옛날에 배웠던 말을 지금은 모두 잊어버렸네. 이 뜻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이때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 까먹었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풍석 서유구 선생의 문집인 풍석 전집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뭘 허비했냐? 두 번째 시기는 벼슬살이 했던 시기입니다. 1790년에 과거급제해서 1800 몇 년이죠? 1806년에 귀향이 아니고 귀향 할 때까지 17년 정도 기간 동안 벼슬을 하면서 느꼈던 기록입니다. 뭐 정조의 덕으로 벼슬살이에 들어가서 아주 그 동반 서반인데 동반은 무인들이고 서반은 문인들이죠. 서반에 아주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는 망령되이 어떤 환시라는 사람과 유중첩이라는 사람을 본받기를 기약을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게 뻔한 짓거리를 자기가 했다. 그런 식의 한탄인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귀향해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뭐 오이도 심고 채소도 기르고 나무도 심어가면서 자기가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어렵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컷 했더니 어떻게 돼요? 원막지수.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룩하지 못하고 끝끝내 요건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생동보곡, 만연와열. 멀쩡한 우리 집 동량이 보곡 엎어지고 만 가지 인연, 그동안에 쌓아져왔던 만 가지 인연이 와열, 기와장을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 와장창 깨지듯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집안이 뭐라고요? 풍비박산이 나버렸다.
그러게 세 번째 허비다. 정말 귀양 가서 이분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가난했어. 그래서 종도 한 명이가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어머니, 늙으신 어머니, 더 불쌍한 건 이때 부인도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여산송신대 부인이. 그래가지고 어머님 끼니를 직접 챙겨 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결국 이렇게 풍비박산이 난 게 세 번째 허비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풍경은 넘어가고 생광잡초 네 번째를 보면, 네 번째는 또 뭡니까? 네 번째는 다시 벼슬살이 한 거예요. 전라감사를 비롯해서 육조판사를 두루 거친 그 시기가 이제 되면은 이 양반이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입조 무우불지모. 입조, 조정에 다시 섰는데도 우불. 임금에게 뭔가 싫은 소리 한마디 할 만한 그런 꾀가 없어. 내가 녹을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제대로 잘 갑니다. 라고 태클을 거는 건데. 그렇게 할 만한 게 없고. 거관 무보보지적. 관리 생활을 하면서도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공적이 없이, 나이가 들어서는 여모, 어떤 생각, 사고력, 어떤 원대한 비전 같은 것들도 다 쇠잔해져서 계휴. 요건 이제 마멸이 돼서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쉬게 해주십시오. 이 빌개자입니다. 임금에게. 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처지가 되고 보니까 추유왕적. 지나간 나의 행적을 보니까 환약부구. 요거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환약부구. 떤 거품처럼 더덥다. 환이라는 것은 이제 환영할 때 환이니까 덧없는 어떤 몽환의 상태, 뭐 그런 걸 뜻하니까. 요게 한 가지 허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음식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풍석의 생명 밥상을 관심을 가지고 오셨을 분들이 많으실 텐데, 벌써 50분이 다 되어 가네요. 10분 내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서희구 선생의 레시피대로 재현해 본 거예요. 요거는 뭐겠습니까? 배예요, 배. 배를 얇게 이렇게 잘라서 뭘 이렇게 박았을까요? 후추를 이렇게 이제 박아 놓은 거죠. 요거는 혼돈반이라고 해서 밥에 여러 가지 이제 밤이나 대추, 뭐 콩 종류들을 집어넣어서 끓인 지은 밥이고,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밥상을 이제 차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어떤 밥상을 차릴지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식결 3장은 서희구 선생이 황정견, 황산곡이라고 하는 사람의 식시오간을 읽어보고 본인이 직접 식결 3장이라고 해서 밥 먹을 때 반드시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면서 어떤 뜻으로 만들었냐? 매식, 밥 먹을 때마다 부잡탐이, 다른 맛을 썩지 않고 선담식 삼시. 먼저 맨밥을 세 숟가락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시, 제2시, 제3시, 첫 술, 두째 술, 셋째 술마다 염하는, 외는 문구가 달라요. 이렇게 외래요. 균균정정, 아전, 아죽, 과이, 유황상제지로. 뭐 해석을 하자면, 고르고도 깨끗하구나. 나의 범벅, 나의 죽이여. 많고도 많구나. 오직 황상제가 내려준 녹이다. 이 말을 지금 말로 번역하면
하느님이 내려주신 녹이다, 음식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하기를 화경난, 순우난, 농적난, 이앙적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술에서는 불로 밭 갈기 어렵고 물로 김 매기 어렵다. 농사가 어려우니 우리가 우러러 볼 것은 오직 밥이다. 세 번째 술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감제, 가색지감, 감이암, 요까지입니다. 달고도 달구나. 농사의 달콤함이여. 달고도 향기롭구나. 이렇게 세 숟가락을 이 맨밥을 먹으면 거의 이제 식사량의 반 정도가 끝나 있는 상황이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맨밥을 먹게 되면 밥에 대한 이제 고마움을 충분히 이제 되새기고 밥맛의 그 원래 그 맛, 달고도 향기로운 그 맛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해서 10개월 3장을 외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은 이제 자반자법이라고 해서 밥 짓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서유구 선생이 직접 옹치잡지라는 책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옹치잡지는 서유구 선생이 직접 지은 요리책이에요. 이건 어디서 인용한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밥 짓는 법이 직접 이제 나오는 거죠. 조선시대 여러 가지 요리책을 보지만 밥 짓는 법이 나오는 요리책은 보기가 드뭅니다. 왜? 너무나 쉽게 다들 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록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서유구 선생은 남자였고 양반이었고 사대부여서 그 내용이 주부에 비해서 좀 더 낯설고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밥을 이렇게 다 안치고 난 다음에 영미상일장 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을 붓는데 쌀 위로 한 손바닥 두께만큼 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구체적이지 않아요? 밥을 앉혀놓고 손바닥 이렇게 하고 물을 이렇게 부어서 어디까지 와야 된다고요? 손바닥 두께까지. 이거 지금도 쓰이는 방법이잖아요. 밥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개정이라는 것은 뚜껑을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밥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욕연자, 진밥을 짓고자 할 때, 또 욕경자, 된 밥을 짓고자 할 때,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셔요. 진밥을 지으려고 할 때는 불을 떼다가 퇴화, 불을 뒤로 다시 빼고 1, 2각 뒤에 재진화. 1각은 15분입니다. 밥을 시큰 하다가 불을 끈 다음에 10분 내지 15분 뒤에 다시 불을 넣어서 하면 밥이 어떻게 된다고요? 질게 되고, 된 밥을 하려고 하면 시종 무화자지. 무화라는 것은 센 불입니다. 그러면 약한 불은 뭘까요? 문화. 문무할 때 그렇게 써요. 그럼 중간 불은 뭐겠어요? 문무화. 그게 중간 불입니다. 그래서 센 불로 계속하면 이렇게 된 밥이 나온다. 근데 남인선취 도반, 북인선취 속반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처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쌀밥을 잘 짓고, 저기 평양이나 신의주나 이런 북쪽 사람들은 선취 속반, 조밥을 잘 짓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밥 짓기가 나오고, 서유 선생이 고구마를 이제 퍼뜨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고구마로 밥 짓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고구마 잎으로 국 끓이는 방법도 말씀을 하셨어요. 고구마 잎국 드셔보신 분 계세요? 정말 드셔보셨어요? 이런 분 처음 뵙는데. 요즘 고구마 잎은 다 버리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고구마 이렇게 줄기는 이렇게 말리든가 뭐 생으로 해서 나물로도 먹고 하는데 잎은 잘 안 쓰시는데 고구마 잎으로 이제 국을 끓여 드시는 것도 있고, 그다음 고구마 잎으로 밥을 싸서 먹으면 웅소 뭡니까? 곰취에 대적할 만하다라고도 말씀하셔요. 고구마 잎을 쪄서 쌈을 싸 먹으면 곰취만큼의 맛이 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요 고구마 잎국은 산부, 임산부에게 미역 대신 끓여 먹이기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다음 이제 술 빚는 비결이 나와 있고 이제 부위주가 나와 있는데, 요 부위주라는 게 특징은 이렇습니다. 기형여 부위라는 게 뭐냐면 그 형태가 물에 동동 떠 있는 개미 알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동주 생각하시면 돼요. 술에다가 밥알이 동동 떠 있는 그 모양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맛은 감이 열하다고 했습니다. 맛이 달고 톡 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부위주를 내가 빚었는데 맛이 달지도 않고 톡 쏘는 맛도 없다 그러면 내가 아차, 잘못 빚었구나, 서희구 선생이 이 레시피에서 말한 대로 빚지 않았구나 라고 그렇게 반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술 빚는 법이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채소 요리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구 선생이 자잡채라는 채소 파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난자, 숙잡, 소옹, 도혈. 이 채소는 말리는 것도 있고 삭히는 것도 있고 기름에 지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잡채라는 게 있어요. 삶고 데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좋으냐? 푹 삶고 잘 데치면 소옹도혈, 막힌 것을 소통시켜주고 피를 잘 인도한다는 말은 피를 잘 돌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난자, 숙잡, 소옹도혈. 요즘은 저희들이 생으로 샐러드에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임원경제지 정조지에는 그런 건 거의 없어요. 말리든지 찌든지 삶든지 튀기든지 볶든지 그런 식으로 다 해서 드시는 게 주로 나와 있습니다. 요 8글자가 채소 요리하는 8글자의 비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 다음 이제 이야기할 건 이제 통신병이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앞에서 공자님 말씀 중에서 불철강식이라는 걸 했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주자가 줄을 달았습니다. 강통신명, 예약, 불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자님이 생강 먹는 것을 거두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주자가 줄을 달기를, 생강은 사람의 신명을 아주 통하게 하여 예약, 아주 더럽고 나쁜 것들을 제거해 준다. 그래서 불철, 삼시세끼 거두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통신병이에요. 그럼 통신병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재료로 생강이 들어가겠죠. 생강은 박절, 얇게 썰고, 파는 총 3절, 가늘게 씁니다. 요 파절이 여러분들 해 드시잖아요. 그렇게 얇게 이렇게 썰고, 생강은 어떻게 해요? 얇게가 아니고 가늘게 썰고, 얘는 얇게 편으로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각자 밀가루를 약간 이렇게 묻혀줘요. 그러고 나서 소국노 3말. 소국노가 근데 뭘까요? 소국노. 적을 소자에 나라 국자에 늙을 노자인데, 국노라고 하면 나라의 어르신이고 소국노로 하면 나라의 작은 어르신인데, 감초입니다. 감초. 감초 없으면 설탕 넣어서 해 드세요. 감초가루를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더 좋다. 천유, 기름을 얕게 두르고
대칠잡 지져내면은 능이한 추위를 거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강하고 파 말만 들어도 우리가 먹으면 추위가 멀어질 것 같은 그런 재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꼭 해 드세요. 특히 부위주 해 드실 거면 이렇게 해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거는 누구 글씨 같습니까? 추사 김정희 글씨인데 뭐 서희구 선생하고도 비슷한 조금 뒤에 후배지만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대팽두부 과강채 고회부처 아녀손. 예. 위대한 요리는 두부와 오이와 생강과 여러 채소들이고 정말 훌륭한 높은 모임은 부부와 자녀와 손주들과의 모임이네 라고 추사가 71세 때 남긴 대련입니다. 제가 왜 공자와 풍석을 이어서 추사 김정희의 이 글을 가져왔냐 하면 추사 김정희의 이 글이 음식과 인간관계에 대한 유교적인 어떤 핵심적인 사고방식을 아름답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정말 위대한 음식은 뭐 기름지고 뭐 복잡하고 궁중이나 어떤 훌륭한 호텔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이 아니고 집에서 우리 밭에서 나는 콩이나 오이나 생강이나 채소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음식들일 수 있고 위대한 모임이라는 것은 무슨 대단한 학자나 돈 많은 사람이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하는 식사 자리가 아니고 부부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어떤 일상적인 식구들과의 어떤 자리가 위대한 자리다라는 것이 유교적인 가르침의 어떤 핵심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공자의 식탁과 풍석의 밥상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